뭐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라는 242페이지의 내용이 있어서 242페이지에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참 멋진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픔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아픔만 하늘이 신이 내린다라는 얘기. 그래서 또 책에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견딜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많이 또 위안도 됐고. 243페이지에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제임스 스톡데일에 대한 일화가 이분도 이 저자도 써놨어요. 1965년 베트남 전장 포로가 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에피텍토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기술의 세계를 떠난다라고 하면서 7년 동안 전쟁 포로가 되면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스토아 철학 덕분에 고통을 견뎌냈고 수천 명의 수감자들에게 이분이 영감을 불어넣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스톡데일하고 또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쓰신 그 저자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이 전쟁 포로 그리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또 들었고 또 많은 또 위안도 주는 얘기들이죠. 그 244페이지에 보면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썼던 내용과 이 저자 지금 이 저자가 조금은 약간은 좀 다르게 썼어요. 원래 스톡데일이라는 이 지금 전쟁 프로는 제가 다른 책에 초반에 글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지금 낙관주의면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낙관주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낙관주의 대 현실적 낙관주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잘못 판단했는데 이 저자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소할 거야. 부활절에 출소할 거야. 추수감사절에 출소할 거야 하다가 계속 그게 막히는 사람은 결국 자살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낙관주의로 생각을 했다가 그때 못 나가고, 근데 부활절에 나갈 거야 했는데 또 부활절에도 못 나가고, 추수감사절에 또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자살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저자는 낙관주의 한다는 게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그 스톡데일은 뭔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탄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스톡데일은. 그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현실적 낙관주의였어요. 이게 스토아주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낙관주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읽을 때 초창기에 책을 읽어 한 8, 9년 되겠죠? 이해를 못했어요. 낙관주의, 현실적 낙관주의. 근데 지금 완전히 이해하죠. 스토아주의를 알고 나면서. 이게 모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벌어졌던. 부활절에 못 나갈 거야. 그대로 수용하는 거. 추수감사절에 못 나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기대했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스톡데일은 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지금 이 스토아주의 이 책의 저자는 그 정도는 좀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네. 244페이지의 문제를 고쳐라. 네, 스토아파는 마음 훈련을 통해 장애물을 기중품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바꿔야 한다. 왜 나야? 우리가 보통 엄청난 처참한 현실을 겪게 되면 이게 처음에 나오는 반응. 왜 나지?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산적 반응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아까 말했던 아모르파티의 확장이죠. 아까 말했던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이야기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는 것. 네. 245회 현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자는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할까? 아니, 그는 문제를 활용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책에서도 이 1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자가 뭐냐? 자신에게 발생한 역경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 저도 예전에 현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념 정의를. 근데 요즘엔 이렇게 합니다.
현자란 역경도 결국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느면히 경험하겠다는 사람. 네, 이게 저는 요즘의 현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뭘 만들겠다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영성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양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뭘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245페이지에 단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를 준다. 많이 경험하죠. 나한테 지금 발생했었던 좋은 일이 결국 나쁜 일로 발생을 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뭐 세용지마도 이런 얘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때때로 막다른 길, 완전히 처참한 길에 다다랐을 때 더 나은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원인이 돼서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는 우린 주변에 너무 많이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죠. 공유가 되죠. 246페이지에 모든 걸 일종의 실험이라 생각해라. 이런 게 영성적인 얘기죠. 결국은 뭐 제가 이번 세네카 책도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균형을 찾아가더라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삶이 이 현생적 삶이 실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뭐 영성을 여기선 표현 안 했지만 여하튼 이렇게 썼다. 그래서 질병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뭐 많이 경험했죠. 엄청난 사업 실패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든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이것은 간식 앞에서 기다려 하는 강아지 모습과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죠. 인간은 기고만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크게 당하는 거. 그래서 결국 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신은, 이 우주의 결은. 246페이지,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픽테토스 얘기. 큰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따르고, 그래서 유능한 선언, 폭풍우 속에서 명성을 얻는. 그렇죠.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위, 위기 속에 있지 않아가지고 참, 예, 좀 그래요. 247페이지에 만일 당면한 문제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당신이 강해지고 또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내가 강해지지는 않더라도 누구한테 내가 이걸 견뎌내는 걸 보여줄 기회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고 세네카 얘기 또 나오죠. 불은 금을 실험하고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 맞는 얘기 뭐 너무 많이 회자되는 얘기죠. 역경은 누군가에게는 최악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최고를 가져다 주죠. 맞죠? 역경은 뭐 누구한테는 뭐 자포자기 누구한테는 이걸 계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하는 에픽텍토스는 네, 상황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네. 뭐 너무 진리된 이야기죠. 그래서 권력이나 부나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빠르게 드러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오만해집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권력을 잡았거나 힘들게 잡더라도 뭐 20년 만에 권력을 잡더라도 그 권력의 달콤함, 그 부의 달콤함, 그 힘의 달콤함으로 우리는 빠르게 약점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에픽텍토스 얘기가 맞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세계가 탐진치가 발휘되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죠?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뭐 미디어에서도 보고. 멋진 얘기가 나오죠. 247페이지. 왕관은 얻어도 승리는 얻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역시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 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은 얘기들이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그걸 증명할 기회를 운명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당신은 올림픽에 나가도 유일한 참가자다. 왕관은 얻어도 승리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경쟁 상대 없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은 왕관은 얻겠지만 승리는 얻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증명은
역경과 경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가만히 그냥 가만히 위대해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248페이지. 역경은 우리를 경쟁자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 예. 그러니까 많은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 뭐 너무나 자명하죠. 예. 선원의 몸은 바다의 맹공격으로 강해지고 우리는 훈련으로 개선된다. 예. 이 스파 철학파는 이게 핵심이에요. 훈련으로 우리 삶이 개선된다고 끊임없이 믿는 분들이죠. 마음은 역경을 통해서 고통에 도전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죠. 역경을 겪어낸 사람만이 좀 더 단호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뭐든. 그래서 도전하는 법을 배우죠. 248페이지에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 더 큰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우리의 적응 능력은 크므로 연습한다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사소해 보일 것이다. 아마 이런 경험은 우리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좀 미소한 문제구나, 약소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은 있으실 거라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사소해 보이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세네카 248페이지에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서툼은 새로움이다. 네. 익숙해지고 나면 이전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용감하게 참게 된다. 세네카 얘기고요. 결국 이 얘기죠. 제 뭐 이번 책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건데 실패의 고통은 낯섦인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던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실패하면 서울역 노숙자가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그 실패의 고통은 낯섦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노숙자라는 낯섦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결국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익숙해지면 그 노숙자의 생활이 견디지 못할 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네카 얘기가 통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익숙해지면 우린 견뎌낸다는 거죠. 예, 공감되죠. 또 세네카 얘기가 많은데, 예, 역경은 불행이 아니다라는 얘기 정말 너무 멋진 얘기인데, 인사이트 있죠.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게 뭐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이 하는 얘기, 저도 그렇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현재 압도당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경은 불행이 아니다. 역경을 용기 있게 극복하면 역경은 행운이 된다라고. 맞죠? 역경은 누구한테는 불행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행운이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물론 비율적으로는 뭐 세상에 한 1% 정도가 되겠죠. 역경을 제대로 극복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로 가는 경우. 249페이지에. 네. 목적이 있는 삶, 뭐 목표가 있는 삶은 결국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죠. 따라서 목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죠. 큰 인물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죠. 네. 좋은 이야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들이 필요하다. 항상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영화관에 가는 사람은 없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다 주인공들이나 어떤 역경에 처해지죠. 근데 그걸 잘 극복해 나오는 것들이죠.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경에 맞서야 한다. 또 그걸 극복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일정 수준을 파란색으로 쳤던 얘기가 색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역경을 맞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자살을 해버리죠. 더 이상 내 삶에 앞으로 전진이 없을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하면 우리는 종료하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뭐 가끔씩 합니다. 아우, 이게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겠구나 하면
아, 이게 진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몇 번 있었네요, 저도. 네, 역경의 순간들이. 네, 여하튼, 네. 자신의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는 자포자기한다. 그래서 적절한 일정 수준의 역경이 필요하다. 250페이지의 외상 성장에서 역경의 역할, 뭐 이런 거는 또 재미난 하나의 또 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가장 힘든 사건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다. 그렇죠. 역경이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죠. 힘든 사건은 1번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밝혀주죠. 네. 뭔가 어려움에 처해야만 우리가 뭔가 자신의 장이나 뭔가를 발휘합니다. 2번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자신감이 높아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그래, 이 역경이 왔네. 라는 인식을 딱 객관적으로 딱 하는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 이거 내가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는 불안감도 줄어. 세 번째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죠. 딱 고통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더 긴밀해지고 어떤 관계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제 멀어지죠. 솔팅이 시켜줍니다. 실패했을 때. 다 떠나가죠. 보통 90% 이상은. 그리고 4번. 개인의 우선순위와 철학의 변화를 그렇죠.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예,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철학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분이.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되죠. 내가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매 순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낸다는 거. 내가 내일 죽을 때 이걸 해야 돼? 예, 뭐 스티브 잡스 매일 하는 얘기. 내가 내일 죽는데 이거 오늘 이 일을 할 거니? 그 질문 매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예, 똑같은 거죠, 결국은. 네. 이런 역경이 왔을 때 이런 걸 네 가지를 전달해 준다. 네, 마지막으로 역경에 대처할 수 없다면 도움을 청하라라고 아우렐리우스가 너무 또 위안되는 얘기를 해주죠. 아, 도움 청해야 되는구나. 도움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에게는 성벽을 공격하는 군인처럼 이루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리고 다치면 당신이 전우에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당신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인들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고 우리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뭔가 유용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한테 또 행동하면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또 읽으실 때 어디가 또 좋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사실 8월 16일 오늘 241쪽까지로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 어, 안 드, 그래도 계속 읽으면서 말씀하실 때 내용이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를 읽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했나 보네. 네, 그게 그래서 저는 241쪽까지. 201조까지였다고요? 오늘? 네,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건 알겠는데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아마 제가 소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8월 16일 표시를 딱 해놨거든요. 접어가지고. 그런가 어쨌든, 보다. 네, 지난, 어쨌든 제가 앞에 읽었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 네네네. 존버 혹은 훈련 견디기,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29쪽에서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기 네. 실수 용서하기. 네. 어,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밑줄 그어 놨는데요. 어,
작가님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책 읽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작가님은 이 스토아적 삶의 권유 이 책을 언제부터 읽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음, 그리고 이 책이 위안이 되고 용기와 힘을 주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쓰기 전에다 그죠? 아니 아니요, 쓰고 나서. 혼란스러운 게 초창기 2016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토아 철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이죠. 그거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근데도 가끔 스토아 철학 잠깐 나와서 그래요? 벌써 작가님은 이때부터 스토아 철학 좋아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혼자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런 한번, 부분이 네, 있어요? 네네. 뭐, 세네카가 아, 어떻게 됐다. 그러고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벌써 이때부터 벌써 처음부터 스토아 철학을 좋아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세네카 씨 수영작물 오늘 수영작물 어, 운동해서 어때요? 이렇게 갔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아, 봤고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실패했다고 해석해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이룰 때가 많다 그랬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오늘 내용도 연결 같은 맥락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실패로 안 보는 거. 네. 그래서 삶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겠다, 스토아 철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음, 다음에, 어, 233쪽에 우주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개를 높이 쳐들어라, 역경 극복하기. 음, 이것도 오늘 주제하고 조금 맥락이 좀 다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음,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역경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세네카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벌어진 일을 받아들여라. 작가님께서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주장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음, 어, 그 받아들이라는 거, 현재를. 네. 그래서 우리가 어, 현실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침착함 유지하고 또 하여간 그런 얘기, 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은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마음가짐에 더 많이 좌우됨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인지행동치료가 벌써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자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랬고 작가님께서 현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어, 관점을 바꿔라 그랬고요. 238쪽에 자기 네.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게 알코올 거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라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 그러고 관점을 바꿔라. 네, 역경을 역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내용하고도 또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늘 거 보면은 네, 어, 242쪽,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자연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아, 마르쿠스와 아우렐리우스, 네, 멋진 말이라 생각 들고요. 아까 제임스 스톡데일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고쳐라. 아모르 파티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246쪽에 에픽테토스,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네. 모든 걸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큰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더 많은 영향이 따른다.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영웅의 그 단계를 보면은 정말 큰 고난을 다 견디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영웅의 삶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 이 말도 굉장히 멋있다는 말이 생각되었습니다. 세네카. 불은 금을 시험한다.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래서 역경을 어떻게 잘 견디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가치도 달라지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어, 목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셨고요. 역경은 불행이 아니다고 세네카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17번 투서를 어, 받았는데, 당했는데, 다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대요. 큰 사람 되려면, 큰 인물 되려면 투서 100번은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뭐요? 하셔서 17번이 뭐였다고요? 네 뭘 17번 했다고요? 투서를 네 17번 당했다는 거죠. 수설? 네 투서 다른 사람들이 막 글을 이렇게 고발하게 했겠죠. 고소하고 네 투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요. 뭐, 어떤 일, 그러니까, 투서? 어, 그 교수님께서 잘못했다고 제자들이 투서하기도 하고 네. 또 아, 제자 중에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데모해 주기도 하고, 뭐, 음, 이렇게 같이 힘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아, 투서는 한 17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100번은 받아야 큰 인물 된다. 그러셨다.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 했는데, 역경은 불행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네, 가르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들한테 뭔가 고소를 당하거나 투수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한 17번 당했다는 그 얘기신 거죠? 그쵸. 모르는 사람이 아,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여하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든 뭐 네네네네.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공공기관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다는 그 얘기이신 거네. 어유, 그 네, 큰일을 네. 많이 겪으신 교수님이시네. 뭐 100번은 당해야 된다고 하시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소장님이 쓰신 글 한번 읽어주는 시간으로. 소장님이 오늘, 네, 이걸 쓰셨어요. 그죠? 네. 한번 읽어 봐주실래요? 네. 미치고 살아라. 그러면 이거 세상을 제 지금 화면을 보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프린트 하신 거예요? 아, 프린터는 컴퓨터 보고, 못했고 네, 컴퓨터 그럼 큰 제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크게 해드려서. 제 컴퓨터 보고 있고 휴대폰으로 지금 줌을 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네. 편안하게 하시면 네네. 되겠네, 그럼. 네네. 네. 읽어주세요. 문, 네, 문자로 받은 네장의 사진은 에르 가늘게 뜬 동공을 커지게 했다. 가슴까지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숨이 이거 멎었다. 여기 있어. 어떻게 이 이럴 뭐예요? 수가 네? 잠깐만, 먼저 제가 읽을 때 L이 좀 궁금해서 L이 뭐예요? 저예요. 리 아, 작가님 제이 쓰시듯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문자로 받은 네장의 사진은 가늘게 뜬 동공을 커지게 했다. 가슴까지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숨이 멎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베란다 벽은 검은색으로 칠한 듯 곰팡이 세상이다. 헉, 이게 우리 집 베란다 풍경이라고? 초여름이 시작되던 6월 중순이 지나고 있었던 때의 일이다. 13년째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집을 사서 8월 말에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불과 석 달 전 3월 말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말이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전세 세입자는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의 집이라고 너무나 함부로 사용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보러 갈 때와 달리 집을 본 후로는 아무 말도 없다고 했다. 집을 너무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집이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에서도 긴 말을 하지 않았고 세입자들의 글이 무섭다며 임대인의 입장보다 중립을 고수했다.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느린 말투로 아내가 받았다. 엘이 말했다. 여보세요? 몇 동, 몇 호 임대인 아내입니다. 세입자 누구시인가요? 라고 하자, 네, 세입자 누구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8월 말에 간다고 들었어요. 2달도 채 안 되는 날짜를 남겨두고 이사를 간다고 하며 베란다 사진 4장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며 엘은 조용히 말했다.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서 창문도 자주 열고 했는데 결로 때문에 생긴 곰팡이예요. 느린 말투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결로 탓하는 세입자 아내였다. 저도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창문을 많이 안 열어도 된다. 아주 조금만 열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를 놓을 때는 곰팡이가 없었는데 어쩌면 새까맣게 곰팡이 베란다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가족들 건강은 괜찮은가요? 제가 더 걱정이 되네요. 곰팡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세입자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나는 새 집 분양받아서 살던 집이라 아직도 내 기억에는 새 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처음부터 곰팡이가 있었다는 말을 하나요? 새 집이 아니었어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살 때 처음 와 보니 곰팡이가 베란다에 조금 있었어요. 이 집에 이사 와도 되나 생각했지만 두 번째 왔을 때는 곰팡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1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것 보세요. 이사 들어올 때 곰팡이가 없었잖아요. 곰팡이가 생겼다면 지우고 청소를 해야지. 어떻게 청소는 하지 않고 내 집을 다 버려놓고는 사진을 떡하니 찍어 보내다니요. 기가 막혔다. 내 소중한 집을 새 집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곰팡이가 있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한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집 보러 왔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베란다 곰팡이 있는 부분은 수리할 거라고 말하면 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곰팡이 베란다를 보일 수는 없어요. 원상복구를 해 놓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날짜에 이사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진한 척 하면서도 의무는 실행하지 않으며 남의 집만 헌집 만들어 놓고 이사 나간다고 주장하는 세입자 아내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해 주었나요? 내 집에서 편하게 오랫동안 13년째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그건 맞아요.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어요. 하며 세입자 아내도 인정할 거는 인정했다. 전세금도 오랫동안 올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산 대가가 이것인가요? 아무튼 베란다 곰팡이 제거 원상 복구해야 제 날짜에 이사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알아서 하세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헬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는 세입자라고 여겨졌다. 며칠 뒤에 세입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사 날짜에 맞추어야 하니 베란다 곰팡이 수리 비용 견적이 150만 원 나왔는데 같이 반반 나눠서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고스란히 잘못 사용한 세입자 몫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베란다 곰팡이 수리가 마쳐지고 다시금 새하얀 벽과 천정이 드러났다. 곧 전세 계약이 어렵게 이루어졌다. 세입자가 집을 사서 나가게 된 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은 대가는 전세 금액이 순식간에 5천만 원이 감해졌다. 도배, 도색, LED 등 교체 등은 모두 임대인의 의무가 되었다. 엘이 전세 살 때는 주인이 도배를 해주지 않았다. 곰팡이가 살던 베란다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다시금 새하얀 살을 드러낸 베란다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말끔해졌다. 이사일은 앞당겨졌다. 8월 1일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 들렀다. 사실 엘은 세입자들을 13년 전 첫 번째 계약서 작성할 때 만난 후 처음이라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먼저 온 전 세입자와 새로 온 세입자는 체격도 비슷했고 머리도 긴 생머리였던 40대 후반 정도의 나이로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두 명의 여성 중에 느긋하고 편안한 얼굴의 여성이 새로 입주할 세입자라는 것과 다소 불안하고 굳은 표정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여성이 앞전 세입자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동안 타 지역에 살고 있느라 배우자 혼자 계약서 쓰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함께 올라가 본 우리 집은 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삿짐이 다 나가고 없는 텅 빈 집의 사진에서 봤던 곰팡이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작은 방 창틀에 검은 곰팡이와 먼지, 붙박이장 문과 방문, 화장실 곰팡이, 마룻바닥 긁힌 흔적, 거실 등 파손 등은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겼으니 그동안 무심한 탓이었다.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을 전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소탐 대실이었다. 부동산으로 다시금 돌아왔다. 즐겁게 웃고 있는 세입자 아내에게 참았던 말을 했다. 남의 집이라고 너무 험하게 사용했네요. 집을 사야 할 시기에 사지 못하여 너무 힘들다. 은행 대출금 이자 갚기에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 후로 전세금도 올리지 않아 현 시세의 3분의 2 금액에 살았는데 어떻게 집주인의 호의와 배려를 이 정도로밖에 돌려주지 못하나요? 우리는 돈 없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세금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세입자 아내는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번 6월에 애를 전화 받은 후 부동산에 와서 울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았는지 나름 억울함 수치심이었을까 싶게 잘 울었다. 울지 마세요. 울 때가 아니에요. 남의 집이면 더 조심스럽고 깨끗하게 사용해야지요. 엘은 한마디 하고 난 뒤 이 여자랑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다. 침묵을 응시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과 신세입자가 먼저 나간 후 앞전 세입자 아내는 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의 남편은 조용히 말없이 있다가 슬쩍 바깥으로 나가며 자리를 피했다. 예의가 없으신 분하고는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께 한테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여야 하나요? 엘은 어이가 없었지만 더 차분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바로 세입자 당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배려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남의 집을 사용한 것과 남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남의 집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했나요?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지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엘에게 결국 세입자는 눈물을 흘리며 두 번씩 사과했다. 그동안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나요? 죄송하다는 말이면 다 되는 걸. 우리 집에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 간다니 축하할 일이네요. 가서 잘 살아요. 악수나 하고 헤어집시다. 한 번 안아줄게요.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세입자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최유찬 선생님의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에서는 미치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얻는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상생의 철학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재령이 시 운학 이함 종가에서는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가르치고 있다. 500년 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최고의 인테리어인 청소를 말끔히 하며 20해 전 아파트 분양받아 단란하게 살았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집에서 애는 생각했다. 남의 집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하는 대신 그들이 어질러 놓고 간 세월의 흔적이 과했지만 그것을 하나씩 지워나간 3일 동안 흘렸던 땀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편하지 않다. 병원에서 수액도 받고 일주일 동안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냈다. 매미 소리가 줄어들고 무더위가 식어지면 괜찮아지겠지. 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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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제
일주일 전에 썼던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썼는데요. 네, 네, 훨씬 좋아졌고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글을 쓸 때 대화체나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쓰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 아마 이번에 쓰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고, 네, 어,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네, 이 내용을 2분의 1로 줄이시면 딱 좋은 글 나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 소장님 글 쓰는 스타일이 되게 디테일을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반으로 내가 줄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소장님 이걸 몇 번씩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변함은 없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삭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강한 압박이 있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빼지 한번 그리고 이거는 살려야 되는데 이 단락은 내가 두 줄로 줄여야 되겠다 두 번. 그 두 가지를 계속 하시면서 이거를 반으로 줄이시면 이 글은 좋은 글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걸 이제 초고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치실 때는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그걸 잘 썼다. 근데 되게 디테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반으로만 줄이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가 독자로서 들었거든요. 그런 네, 작업을 이제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이런 글을 쓰고 줄이고. 근데 무조건 뺄 수 없을 거예요. 줄이시다 보면. 아, 이건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양이 너무 많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줄인데 네 줄을 두 줄로 줄여야 되겠다 하면 네 줄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두 줄로 줄이려면 아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해야만 네, 이 필력이 훅 올라가는 거더라. 제가 이제 네, 경험해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L을 그러면 이게 지금 관점이 L이라는 관점이 있으면 약간 3인칭 시점에서 쓴 거네요. 그냥 작가님 흉내 내느라고 하여튼 나는 이런 이렇게 말 넣기 싫어갖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 또 글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L이 딱 궁금해졌었냐면, 순간 네, 시점이 중간중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L이 그렇죠. 누구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라는 단어를 내가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L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L이라는 뭐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L의 시점으로 갔다가 나라는 시점이 또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헷갈린 거예요. L은 누구지? 남편분이신가? 우리 소장님 아, 남편분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단어로 줄일 때 시점을 L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을 쓰는 과정에서. L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L은 이 전셋집의 주인이다. 그걸 초반에 딱 알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독자들이. 엘이 이분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뭐 남편분이나 따님 얘기가 나오시면 뭐 그렇게 표현하면, 이 남편분의 부인이 엘이시구나. 이렇게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시점이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소설도 계속 쓰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시점을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소설을 이제 쓰실 수도 있는데 쓰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나로 주제로 해서 끌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에 엘이라는 사람의 그 관찰자 시점으로 글을 쓸지 이렇게 이제 좀 초반에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쭉 나가더라고. 네. 저는 이번엔 뭐 그냥 제가 따로 뭐 읽을 거는 안 하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교보문고에서 이거 다 봤거든요. 그 네.
네, 세네카 씨 오늘 아, 수영장 네네. 궁금해 어떤 것 때문에 네, 글 딱 많이 써져 있어서 네. 네, 받고 책을 구매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책이 저도 오늘 왔는데, 오늘 왔어요, 네. 저도. 오늘부터 제대로 정식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책이 제가 185페이지밖에 안 돼. 좀 얇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200페이지가 안 넘는 책을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책 크기는 저번에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그보다 크나요? 아니요, 그거 비슷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책은 260쪽인데. 그 책을 처음에 이제 글 쓸 때는 그게 2016년도 이때 썼던 책이니까 무조건 네, 200페이지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양을 이제 그쪽에 출판사한테 줬고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좀 추려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양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보통 요구를 하거든요. 아, 너무 양이 작으니 더, 몇 곡씩 더 써주세요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제 원래 썼던 원고의 양대로 그냥 해놓으니까 좀 18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금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좀 마음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받아보니까 조금 네.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랬다는 사람들이, 거지. 네, 독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네, 무겁지 않은 책,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깊이 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책일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책은 200페이지 안 되게 된다고 이뻐요. 그러시면. 제가 봐도 네, 디자인이나 이런 띠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이쁜데 네, 여하튼 네 조금 얇게 느껴졌다라는 생각 오늘 제가 처음 받아보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네 완전히 철학적인 깊이 있는 메시지를 내가 요걸 전달하겠다 하면 또 이렇게 쓰겠지만 안 그러면 무조건 내가 200페이지 넘겨야 되겠다 이 생각도 오늘 처음 받아보면서 했어요. 네.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책이 언제 네, 올까? 네, 네. 아마 시키셨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거의 처음 받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그때 네, 다들 받으실 거예요. 네, 아직 책을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시금 네,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네. 뭐, 저자가 책 쓰고 나면 이제, 당연히 뭐 좀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너무 계속 잘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또 다른 작업을 또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좀 앓고 있거든요. 지금 막 감기 몸살 하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막 밥도 지금 거의 못 먹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오늘 이 강의 준비만 했는데 하여튼 그 생각이 아이고,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막 그 몇 개 팔렸고 이런 거 막 그 체크를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책은 또 우리 소장님하고 수업 받을 때 저도 계속 쓰고 있었던 이 세네카 책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썼던 글도 제가 잘 또 태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책에 옷을 입힌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이렇게 네. 온라인상에 있는 글을 책에 옷을 입히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것도 투고했는데 계약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계약이 돼가지고 그냥 옷을 입었다.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지금. 대박, 그냥 대박 날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옷을 네, 입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책이 출간, 다른 것도 또 출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작가님. 네네. 그러면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책이 금방금방 또 나올 거다,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몇 번 읽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서 할 때. 빛, 제, 네, 네, 그 책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그래서 이제, 책, 네. 네, 후보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엄청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글쓰기에 재질은 없고요, 별로. 그냥 영성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현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네. 글쓰기 뭐 이런 쪽은 제가 재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감, 잘하는 사람은 감사, 아니에요. 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네. 노력하면 꾸준함, 네. 음, 꾸준함은 소장님도 못지 않잖아요. 아유, 저는, 네, 제가 볼 때 꾸준함은 소장님 못지 않고요. 네, 소장님 아마 앞으로 아마 일치월장 하실 거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점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 정강민 작가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거가 제가 감사하죠. 네, 정말입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혜적인 거를 추구하거나 영성적인 걸 추구하고 좀 깊이를 추구하다 보니 그래도 소장님 같은 분이 저하고 인연이 된다. 이런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더 네. 깊이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제가 접하지 않다가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저도 조금씩 더 독서의 음.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제가 봐도, 네. 스토아 철학이라고 딱 뭐 명명 짓는 것보다도 이게 그냥 영성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이 철학을 이제 조금씩 한 2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하여튼, 네. 뭐 너무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이 문장을 보시면 뭐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스토아 철학 네, 책 네,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계속 이 책 많이 읽으시면 아마 소장님의 글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스토아 철학과 가족과의 뭐 이런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작가님께서 그 네.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에서 네. 독서의 중요성, 책을 읽으면 된다, 두려움 없애려면 그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역시 독서의 힘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독서가 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작업인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뭐, 공부도 책을 읽어야 공부가 되니까. 네, 독서 결국 공부잖아요, 결국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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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읽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전진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명상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현자들 중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뭐 봉쇄 수도원 같은 데서 딱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더 신이나 우주의 결에 다가가려면 끊임없이 그 관련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 네, 계속 생각만 한다고 뭔가 깨우침? 그거는 그냥 딱 하나 있어요. 명상으로 그렇게 해서 깨우치는 거는 생각과 내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뭐, 보통, 참자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는 그 표현, 그거에 분리될 수 있대. 그거 하나는 깨우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이 원하는 게 뭐지?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잉태한 이유가 뭐지? 이거를 깨우치려면, 혹시 제가 볼 땐 독서하고 읽으시고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몸도 아프신데, 뭐, 아닙니다. 뭐든지 작가님 드시고 얼른 네.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뭐 오늘 좀 건너뛰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다음 주는 263페이지까지 오늘 한 이후로부터 263. 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264페이지까지라고요? 263. 263. 네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선생님. 네. 네. 네.